사진이 눈앞에서 떨어져 깨졌다. 15년 전 죽은 아내의 모습이 담긴 액자. 부산으로 MT 간 딸이 보낸 영상을 어제 밤까지만 해도 수없이 돌려봤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분명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내였다. 그것도 다른 남자와 함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15년간의 거짓말, 배신. 그리고 나와 딸에게 숨겨진 진실. 이제 모든 것을 밝혀낼 시간이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현장의 날카로운 소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철민은 헬멧을 벗으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현장 일은 점점 더 힘겨워졌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5년 전부터 홀로 딸 수진을 키우면서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젊은 동료의 인사에 철민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갈아입고 낡은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저녁 근무를 위해 곧장 아파트 경비실로 향해야 했죠. 이중 직업은 그에게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허름한 원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철민은 방 열쇠를 꺼내며 잠시 벽에 기대섰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아팠죠. 오늘은 아내 송미라의 기일이었습니다. 15년 전 오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아내의 기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낡은 방 안은 이미 어둑어둑했습니다. 철민은 불을 켜고 작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자 시끄러운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경음일 뿐이었죠. 작은 장식장 위에는 미라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철민은 소주잔을 들어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미라야, 오늘도 잘 지내니? 우리 수진이 이제 대학생이 됐어. 너무 예쁘게 자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장인 송영철이 내 딸이 내 때문에 죽었다며 그와 어린 수진을 내쫓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죠. 송영철의 분노, 처형부 최동석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고단한 살.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부산 도착했어요. MT 시작했어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에 철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된 딸은 그의 유일한 자랑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래, 재밌게 놀아라. 술은 적당히 마시고. 알았어요. 아, 아빠, 해운대 영상 보낼게요. 너무 예뻐요. 통화가 끝나고 잠시 후 휴대폰으로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철민은 영상을 열었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화면에 펼쳐졌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예뻐요. 다음에 같이 와요. 철민은 미소 지으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이 화면 구석에 고정되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실루엣. 철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미라. 철민은 영상을 정지시키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내의 모습을 잊을 리 없었습니다. 분명 송미라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옆에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처형부 최동석의 사업 파트너 박태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철민은 소주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소주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다른 남자와 함께?
그는 황급히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송미라였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아내가 분명했습니다.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아내의 죽음을 믿었습니다. 장인의 모욕과 가난을 견디며 홀로 수진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철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오랜 전우인 형사 오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이건 기다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철민이?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진서가 도움이 필요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가 살아있어. 오진석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철민아, 지금 무슨 소리야? 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부산에서 보낸 영상에 미라가 나왔어. 다른 남자랑 같이. 잠깐 진정해. 1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오진석의 말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비슷하게 생긴 사람 아닐까? 아니야. 분명해. 미라야. 철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최동석의 사업 파트너 박태준이고 전화기 너머로 오진석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15년 전 사고 기록을 찾아볼게. 그런데 철민아, 너무 기대하지는 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잖아. 통화를 마친 철민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그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1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찰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송미라는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 장인 송영철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며칠 후 이어진 장례식. 철민 씨, 내 딸이 당신 때문에 죽었어. 당신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날 운전대를 놓친 거라고. 송영철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철민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시 그의 작은 사업체는 부도 직전이었고 미라에게 많은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철민은 가방 하나를 들고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철민은 수진이 보낸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위치를 가늠해 그 주변을 찾아다녔습니다. 1시간, 2시간. 인내심이 바닥나갈 때쯤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송미라였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특유의 걸음걸이와 미소는 철민의 가슴을 점였습니다. 철민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미라는 해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미라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철민은 모자를 눌러 쓴 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 후 박태준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라의 테이블로 가 그녀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철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진석이었습니다. 철민아, 사고 기록을 찾아봤어. 뭔가 이상해. 철민은 재빨리 카페를 나와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해? 사고 현장 사진과 부검 보고서가 불일치해. 부검인은 출장 중이라 확인이 어렵고, 더 이상한 건 사망 확인서를 작성한 의사가 그 직후 미국으로 갔다는 거야. 철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오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라 씨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금이 15년 전에 지급됐어. 수익자는 송영철과 최동석이었고, 철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미라 씨가 정말 살아있다면 이건 대형 사기 사건이 될 수 있어. 통화를 마친 철민은 다시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라와 박태주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카페 직원에게 물어보니 해변가의 파라다이스 호텔에 묵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철민은 곧바로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은 화려한 외관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철민은 로비에 들어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리셉션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태준 씨 방을 알 수 있을까요? 오랜 친구인데 깜짝 방문하려고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박태준님은 1205호에 묵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객실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김지영 씨는요? 직원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고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박태준의 방 번호는 알아냈습니다. 그는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테니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철민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로비에 미라와 박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철민은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철민은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습니다. 미라와 박태준은 그를 흘끗 보고는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를 15년 만에 듣는 순간 철민의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분명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달라진 억양이 있었지만 그 특유의 음색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 내일 회의 준비는 됐어요? 네, 걱정 마세요. 모든 자료가 준비됐고 최동석도 오후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최동석의 이름이 나오자 철민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2층에 도착하자 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나갔습니다.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 끝 모퉁이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박태준은 1205호에 들어갔고 미라는 그 옆방인 1207호 문 앞에 섰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자. 미라가 말했고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고 박태준과 별도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철민은 호텔 바로 돌아가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5년 전 그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미라와 자주 다퉜죠. 미라의 가족은 부유했고 미라 자신도 좋은 직장에 다녔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소주를 한 잔 비우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미라의 방에 들어가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호텔 유니폼과 비슷한 옷을 입고 룸서비스 카트를 밀며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라가 아침 회의에 나갔을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1207호 앞에 서서 그는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민은 주변을 살피고 호텔 직원에게서 훔친 마스터키를 사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했습니다. 침대는 이미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철민은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드레싱 테이블 위에는 화장품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장에는 고급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라의 취향이 그대로 반영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속옷과 양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서류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보니 김지영이라는 이름의 여권과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미라였지만 머리 스타일과 화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발행일은 15년 전 미라가 사망한 지 6개월 후였습니다. 그 옆에는 미국 LA의 성형외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철민은 충격에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라는 얼굴 성형 수술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 보였던 거였습니다. 더 찾아보니 태블릿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철민은 시도해 봤습니다. 미라와 그의 결혼 기념일. 하지만 틀렸습니다. 수진의 생일. 역시 틀렸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라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태블릿에는 최동석에게 보내는 정기 보고서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주로 사업 관련 내용이었지만 그 중에는 철민 감시 파일도 있었습니다. 철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미라는 그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폴더에는 장인 송영철과의 통화 기록이 음성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그중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할 수 없을까요? 15년이 지났어요.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보험 사기로 받은 돈, 기업 인수, 모든 게 위험해져. 송영철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보고 싶어요. 내 딸인데. 그 애는 이제 우리 딸이 아니야. 너는 죽은 사람이야, 김지영. 그걸 잊지 마.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철민은 충격에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강제로 죽음을 가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의 가족에게 통제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보려 했지만 문 앞에서 키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옷장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나예요. 회의 어땠어요? 철민은 옷장 틈새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미라의 통화가 끝나고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발견한 중요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오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석아, 모든 게 맞아. 미라는 살아있어. 그리고 이건 송영철과 최동석이 꾸민 보험 사기야. 증거는 찍어뒀어? 오진석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응, 중요한 서류들은 다 찍었어. 철민은 한적한 호텔 복도 구석에 서서 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미라는 김지영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고 LA에서 성형수술도 받았어. 그리고 송영철과 최동석이 모든 걸 주도한 것 같아. 철민아, 이건 심각한 사안이야.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가는 중이야.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녹음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철민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녹음기는 없었지만 휴대폰의 녹음 앱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녹음은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미라와 직접 대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지켜봐. 기회가 올 거야. 내가 도착하면 연락할게. 통화를 마친 철민은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구석진 소파에 앉아 미라와 박태준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대면할지 생각했습니다. 15년간의 분노와 상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감정이 뒤섞여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미라와 박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로비 바로 향했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바에 들어서자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미라와 박태준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철민은 그들에게서 멀지 않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대화가 들릴 만큼 가까웠습니다. 철민은 휴대폰의 녹음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미라와 박태준의 대화가 바로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최동석이 도착하면 모든 서류에 서명할 거예요.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거죠. 미라는 와인 잔을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15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직은 안 돼요. 회사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당신의 역할이 필요해요. 하지만 수진이,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은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 난 그 애의 성장 과정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고요. 박태준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당신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철민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미라가 그와 수진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술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손이 떨려 잔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최동석은 철민과 수진에 대해 계속 감시하고 있다더군요. 박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2가지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대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들을 보고 싶어요. 위험해요. 들키면 모든 게 끝나요. 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모자를 벗자 미라와 박태준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여기 있잖아. 철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철민 씨. 박태준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철민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며 다시 앉혔습니다. 도망칠 생각 말아요. 모든 대화는 다 녹음됐으니까.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15년이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난 당신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매일 밤 당신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고요.
수지는 어머니 없이 자랐고 나는 호라비로 살았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박태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얘기할까요? 당신 방에서? 아니면 미라? 아니, 이제는 김지영이죠? 김지영 씨 방에서?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방으로 가요. 모든 걸 설명할게요. 세 사람은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팽팽했습니다. 철민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한 아내, 그리고 곧 들을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미라의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바다를 바라보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15년 전 당신 사업이 무너졌을 때 시작됐어요. 철민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박태준은 조용히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큰 빚을 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최동석과 함께. 미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제안했어요. 내가 사망하는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을 타내자고요. 그 돈으로 당신의 빚을 갚고 나머지는 회사를 살리는데 쓴다고 했죠. 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압박했고 최동석은 당신이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될 거라고 협박했죠. 결국 동의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가장했다? 철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는 조작됐어요. 의사는 매수됐고 시신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죠.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았어? 왜 15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거야?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돌아오려고 했어요. 1년 후에 돌아와서 모든 걸 밝히려고 했다고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돌아오면 모두 감옥에 갈 거라고. 당신까지도요. 나까지? 왜? 보험금을 당신 빚 갚는 데 썼으니까요. 당신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했어요. 철민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진을 위협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수진에게 해를 입힐 거라고요. 철민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다 송영철과 최동석의 계략이었다고? 왜? 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때문이죠. 송영철 회장은 당신이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미라 씨의 죽음으로 가족 관계가 끊어지면 최동석이 모든 걸 이어받을 수 있었죠. 그럼 당신은 누구야? 철민이 박태준을 노려봤습니다. 전 원래 미국의 사업가였어요. 미라. 아니, 지영 씨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에 빠졌다? 철민의 목소리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미라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린 그저 동료일 뿐이에요. 박태준은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민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미라는 살아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철민이 물었습니다.
도와줘요, 철민 씨. 미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들을 막아야 해요. 송영철과 최동석을 모두요. 철민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에게 어떻게 말해?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마음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 많이 컸겠죠?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해 20이에요. 대학교 3학년이고 철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특히 웃을 때 미라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생일 파티 사진, 그리고 얼마 전 해변에서 찍은 사진까지.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며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졌네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 당신은 수진을 잃었어요. 철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15년 전에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철민 씨, 당신은 이해해야 해요. 그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철민은 한숨을 내쉬며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미라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 오진석, 형사인데 그가 조사 중이에요. 당신의 증언이 필요할 거예요. 그들을 증언하면 나도 처벌받게 될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협조하면 감형될 수 있을 거예요.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요. 15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으니까요. 철민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그가 사랑했던 여자, 그의 아내였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후회가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최동석이 내일 온다고 했죠? 철민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도착할 거예요. 회의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함정을 파요. 그를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요. 박태준이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최동석은 영리해요. 쉽게 자백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약점은 돈이에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언제나 더 많은 돈을 원했죠.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다고 하면 관심을 보일 거예요. 철민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투자자로 가장할게요. 물론 변장해서요. 그리고 미라, 당신은 그에게 새로운 투자 제안이 있다고 말하세요. 모든 대화는 녹음해야 해요. 세 사람은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마침내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철민은 오진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석아, 계획이 있어. 내일 최동석을 만나서 자백을 받아낼 거야. 좋아. 내가 내일 아침에 도착할게. 증거 수집을 위한 장비도 가져갈게. 통화를 마친 후 철민은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 철민 씨는 어디서 잘 거예요? 걱정 마세요. 호텔방 잡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로비 소파에서 밤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미라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봐요. 철민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아내를 다시 만났지만 상황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일찍 일어나 오진석을 만났습니다. 오진석은 약속대로 녹음 장비와 작은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최신형 녹음기야. 옷 안에 숨길 수 있어. 오진석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버튼 카메라. 셔츠 단추처럼 보이지만 고화질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철민은 장비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진석아. 내가 직접 나서는 건 위험해. 내가 앞장설게.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해. 오진석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난 근처에 있을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들어갈 거야.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며 세부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철민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15년 동안의 의문이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최동석이 도착했어요. 1시간 후 미팅룸에서 만나요. 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진석이 준비한 변장을 했습니다. 안경과 수염 그리고 약간 다른 헤어스타일로 그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장착하고 그는 미팅룸으로 향했습니다. 미팅룸에 들어서자 미라와 박태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최동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동석은 50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고급 양복과 시계는 그가 성공한 사업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투자자 김 부장님이에요. 미라가 철민을 소개했습니다. 최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동석입니다. 철민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악수했습니다. 이 남자가 그의 인생을 망친 주범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김 부장입니다. 김지영 씨로부터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고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태준이 가짜 투자 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최동석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철민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이 투자가 기존 비즈니스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귀하의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동석은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15년 전 작은 규모였지만 전략적 결정 덕분에 급성장했죠. 어떤 전략적 결정이었나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최동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비즈니스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제 처형이 회사를 망칠 위기에 있었을 때 과감한 결정이 필요했죠. 철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그가 자백으로 이끌어야 할 때였습니다. 과감한 결정이라니요? 흥미롭네요. 철민은 평온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최동석은 잠시 주위를 살펴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업에서는 때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죠. 제 처형은 사업 감각이 없었어요.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철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최동석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죠. 그의 아내가 사고로 사망했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 사고가
우연이었나요? 최동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우연이란 없죠. 모든 건 계획의 일부입니다. 철민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대화를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사고는? 최동석은 철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송영철 회장님의 아이디어였죠. 딸의 보험금으로 회사를 살리고 처조카는 쫓아내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은 어떻게 준비한 건가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으로 해결 못할 일은 없죠. 한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실제로 사고로 사망했고 우리는 그 시신을 활용했습니다. 의사도 매수했고요. 미라가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박태준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동석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 씨, 놀라지 마세요. 당신도 이 계획의 일부였잖아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죠. 철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김지영 씨가 계속 숨어 지내야 했죠? 계획은 일시적인 거 아니었나요? 최동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죠. 그녀가 돌아오면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그녀의 남편이 여전히 살아있고 딸도 있잖아요. 감정적인 여자라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계속 통제해야 했습니다. 그 말에 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최동석. 그녀가 외쳤습니다. 이제 끝내요. 최동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철민이 안경과 가짜 수염을 벗었습니다. 최동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 반갑습니다. 처형부. 철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5년 만이네요. 최동석은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박태준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모든 대화는 녹음됐어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송영철과 함께 계획한 사기극, 보험 사기, 시신 바꿔치기,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최동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너희가 나를 속인 거라고. 당신이 먼저 우리를 속였잖아요. 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문이 열리고 오진석이 경찰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최동석 씨, 당신은 사기, 보험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최동석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을 때 그는 미라를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도 이 일에 가담했어. 너도 처벌받을 거야. 미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제 잘못도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어요. 최동석이 끌려나간 후 미라와 철민, 박태준은 룸에 남았습니다. 긴장감이 가시고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진석이 다시 들어와 말했습니다. 잘했어, 철민아. 이제 송영철도 체포해야 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며?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 경찰에 연락할게. 오진석이 말했습니다. 송영철도 체포될 거야.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그녀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송영철이 나쁜 짓을 했어도 그는 여전히 미라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박태준이 물었습니다. 오진석이 대답했습니다.
최동석과 송영철은 구속될 겁니다. 재판이 열리고 증거가 충분하니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저는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협조적이었고 강요에 의한 측면이 있으니 고려될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15년의 의문이 풀렸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진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어떻게 말할까요? 미라가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물었습니다. 철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함께 말해요. 수진이가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15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진석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서울 경찰이 지금 송영철을 체포하러 갔어. 내일 아침에는 뉴스에 보도될 거야.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에게 먼저 알려야 해. 뉴스로 알게 되면 더 충격받을 테니까. 그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디 가셨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지금 부산에 있어. 너한테 말해줄 중요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설명하긴 어려워. 내일 서울로 돌아갈게. 그때 자세히 얘기해 줄게. 통화를 끝내고 철민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요. 수진이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해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수진이가 저를 용서할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15년은 긴 시간이니까. 그날 밤 미라와 철민, 박태주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철민은 오진석이 잡아준 호텔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미라에 대한 감정, 수진의 반응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혼란까지.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진석은 경찰 업무로 먼저 서울로 돌아갔고 박태주는 증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미라와 철민은 나란히 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은 그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철민은 종종 미라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변했지만 여전히 그가 처음 만났을 때의 미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볼 때의 표정,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습관, 그런 작은 것들이 그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철민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따뜻해요. 미라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이 잘 키웠나 봐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위해 버텼죠.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과 수진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철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송영철과 최동석에게 속았으니까.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진실을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건 제 선택이었죠.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차는 계속해서 서울을 향해 달렸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뉴스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기차역 텔레비전에는 대기업 회장 송영철,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뉴스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뉴스를 볼지도 몰라요. 그들은 택시를 타고 철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철민은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곧 도착할게. 수진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네, 집에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철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은 뉴스를 본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철민의 작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됐어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야죠.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5층 작은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철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았어요. 작지만 행복했죠.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철민이 문을 열자 수진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눈이 미라와 마주쳤습니다. 아빠, 이분은 누구?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다가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앉아서 얘기하자.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미라를 바라보다가 점점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설마,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엄마야.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엄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수진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철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이야기야, 수진아. 앉아서 들어줄래?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철민과 미라는 번갈아가며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송영철과 최동석의 계략, 보험 사기, 미라가 죽음을 가장한 경위, 그리고 어제 부산에서 있었던 일까지. 수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와 고모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수지는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그걸 동의했다는 거죠?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 하지만 나중에는. 그래, 동의했어. 정말 미안해, 수진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랐어요. 아빠는 매일 밤 엄마 사진 보면서 울었다고요. 저는 학교에서 엄마 없는 아이로 불렸어요. 미라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알아, 수진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15년 동안이나 숨어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두려웠어. 외할아버지가 너와 아빠를 해칠 거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모두 감옥에 갈 거라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이에요. 진짜로 우리를 생각했다면 어떻게든 연락했을 거예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철민은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지는 항상 강한 아이였지만 지금은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은 더 물러났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필요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철민이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강한 아이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한 일은 당신도 피해자예요. 송영철과 최동석이 모든 걸 계획했으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민이 문을 열자 오진석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오진석이 물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 지금은 자기 방에 있어. 오진석은 안으로 들어와 미라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영철이 체포됐어. 지금 병원에서 조사 중이야. 최동석도 서울로 압송됐고 철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은 언제 시작돼?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해.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니 빠르게 진행될 거야. 오진석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 씨도 조사를 받아야 해요. 내일 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겠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걸 말할게요. 그날 밤 철민은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미라는 수진의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철민의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각자 준비를 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어젯밤보다 조금 진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죄송해요. 미라는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내가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내가 이해해요. 수진이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용서받기 힘들어. 15년이나.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 엄마라는 단어에 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모든 것을 자세히 진술했고 철민과 수지는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뉴스에는 송영철과 최동석의 체포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재벌가의 충격적인 보험 사기, 15년 전 사망으로 위장한 며느리와 같은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라는 경찰의 허락하에 가택연금 상태로 철민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 전까지는 해외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 사진첩 보실래요? 제가 자란 모습이요. 미라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 수진아. 두 사람은 수진의 방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수진의 초등학교 입학식부터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까지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미라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으니까요. 미라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없어서. 이제는 여기 계시잖아요. 수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미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이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회를 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세 사람은 조금씩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물론 15년의 공백을 쉽게 메울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미라는 수진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수진은 미라에게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알려주었습니다. 철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송영철과 최동석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15년 전의 일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송영철은 나이가 들어 쇠약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라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동석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철민의 집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철민의 오랜 친구이자 수진의 대학 교수인 정민호였습니다. 그는 긴급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철민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15년 전 미라 씨의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이었어요. 철민은 놀라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제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사건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위에서 압력이 있어서 더 조사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저는 수진이를 통해 철민 씨를 돕고 싶었어요. 이 말에 세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비공개 자료가 있어요. 송영철과 최동석이 주고받은 메일, 그리고 다른 증거들이요.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미라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호 씨. 정민호가 가져온 증거는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송영철과 최동석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은 송영철에게 징역 10년, 최동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미라는 협조적이었고 강요된 측면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철민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미라의 법적 신분, 함께 살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목공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로 송영철과 최동석이 빼앗은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목공소를 열었고 취미로만 해오던 목공 일을 이제는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미라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송미라로 신분을 회복했고 임시로 철민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예전의 적대감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서 와요. 미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만들었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안 왔나요? 응, 학교에서 프로젝트 한다고 늦는데요. 철민은 미라가 차려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 미라를 훔쳐보았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요리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맛있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응, 옛날 맛 그대로네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기, 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법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새 삶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철민의 말에 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라도요. 대화 중에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미라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수진아, 손 씻고 와. 저녁 먹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은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철민은 목공소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1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식사 후 수진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외할아버지 뵈러 갈까요? 미라와 철민은 놀라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송영철은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게다가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건 기적이잖아요. 용서할 수 있다면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작업실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뭘 만들고 계세요? 철민은 목재를 손질하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사진 액자예요. 우리 셋의 사진을 넣을 거예요. 미라는 감동받아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철민은 작업을 멈추고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했고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다음 주 세 사람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송영철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왔구나. 송영철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송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미라도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미라, 용서해다오. 내 욕심 때문에 너희에게 큰 상처를 줬구나. 철민은 뒤에서 지켜보며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노인의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송영철은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사위, 자네도 용서해 주겠나? 철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게요.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미라는 철민의 목공소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고 수지는 졸업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철민은 미라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네, 왜요?
바닷가에 가보려고요. 셋이서. 미라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수진이도 갈 수 있어요? 응, 수진이도 좋다고 했어요. 주말 세 사람은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을 바다는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오랜만에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공소 간판 이름 정했어요? 철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다시 함께로 정했어. 미라가 놀라서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가족을 위한 이름이에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로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 이름 정말 좋아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세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민은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민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천천히요.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해요. 수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어깨에 양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후 철민은 완성한 가족사진 액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해변에서 찍은 세 사람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미라는 감격에 겨워 액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6개월 후 철민의 목공소 다시 함께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라는 철민과 함께 일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고 수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송영철은 병원에서 지내며 점차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고 가족들은 조금씩 그를 용서해 나갔습니다. 철민과 미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전처럼 부부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목공소 개업 1주년이 되는 날, 철민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직접 만든 나무 벤치였는데 그 위에는 다시 함께 영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미라는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벤치예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지는 벤치에 앉아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편해요, 아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수와 상처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을 소중히 지켜나가고 싶어요. 수지는 부모님의 손을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다시 함께해요. 달빛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함께 영원히. 세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